Today, we're announcing that we will reduce the number of immigrants we bring in over the next 3 years. We are an open country, but not everyone can come to this country. 이번에 발표된 계획안은 영상으로 찍지 않고 그냥 넘어갈까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필이면 지난번 영상 올린 날과 같은 날에 발표가 되기도 했고요. 애초에 계속 이민문을 좁히고 있는 데다가 너무 자주 이런 개편안, 변경안이 발표가 되고 있어서 어차피 계속 바뀔 거 굳이 얘기해봤자 시간 낭비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항상 매년 11월 초에 연례 행사로 발표하는 이민자 수용 계획안이라서 그냥 넘기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몇 가지 혼동스럽고 흥미로운 부분도 있어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당연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점들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 계획안에서 말하는 거는 자연인의 숫자지 ITA, 즉 주 신청자에 대한 PR 인비테이션 건수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4인 가족 중에 대표 신청자가 인비테이션을 받아가지고 PR 신청을 하면요, 여기에 써있는 TO에서 1명이 빠지는 게 아니라 4명이 빠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025년 계획안의 숫자는요, 2025년 1월 1일 종이 땡 치고 나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11월과 12월이 남아있죠. 2024년에 이 2달 동안 ITA를 받아서 신청하는 사람들은 2025년 PR 쿼터에 들어간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를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요, 먼저 마크 밀러 장관이 공식 발표한 내용 중에 중요한 포인트를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s I mentioned a little earlier, for the first time, the Immigration Levels Plan includes targets for temporary residents, such as international students, temporary foreign workers, the postgraduate work permits that comprise that. In the temporary residence space, over 50% of that is occupied by international students and postgraduate work permits. Temporary measures that we have taken, including the ones that Minister Boissonnault has announced, are expected to result in a reduction of Canada's temporary resident population of 445,000 in 2025, an additional 445,000 in 2026, and perhaps a modest increase of 17 in 2027. With our plan, over 40% of permanent residents will come from the temporary residents that are already in Canada. These people are a young labour pool, they're skilled, they're here, they've begun their process of integration, and it doesn't place the additional demands on the housing, healthcare, and social services that we see with someone that comes directly from another country. 이번 발표안에서 특별한 점 몇 가지가 있다면요. 첫 번째는 사상 최초로 Temporary Foreign Resident, 즉 임시 거주 외국인 숫자 제한을 이민자 수용 플랜에 포함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2025년과 2026년 2년에 걸쳐서 임시 거주자 수를 거의 90만 명 줄인다는 겁니다. 현재 외국인 임시 거주자는요, 캐나다 전체 인구의 6.2% 정도인 약 250만 명인데 이거를 36% 줄여서 약 5% 수준으로 줄인다는 뜻이에요. 셋째, 앞으로 영주권을 받을 사람들의 40%가 이미 캐나다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학생과 노동자들일 것이다 라는 점을 밀러 장관은 밝혔습니다. 이건 전부 다 예전에 올해 초에 마크 밀러 장관이 발표한 내용들과 일맥상통합니다. 아예 임시거주 외국인 숫자도 감독을 해가지고 그동안 통제 불능이었던 캐나다 내 비영주권자 외국인 숫자를, 그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을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외국인 임시 거주자 수를요, 최종적인 목표인 캐나다 전체 인구의 5% 수준으로 줄일 수가 있고, 캐나다 내에 이미 들어온 사람들에게 주로 영주권을 주면은 외국인이 새로 유입돼서 사회적인 인프라를 또 추가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가 된다는 거죠. 실제로 밀러 장관은 이렇게 하면 67만 채의 집을 덜 지어도 될 거라고 발표 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숫자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2025년 말에 총선 후에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게 되면 2026년이나 2027년 숫자들은 별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2025년 계획만 살펴봐도 충분할 것 같고요.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까보진 않고 주목할 부분을 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총 39만 5천 명에게 영주권을 준다는 계획입니다. 2024년에는 목표치가 48만 5천 명이었으니까요. 약 9만 명이나 줄어든 수치죠. 이건 20% 정도 감소한 겁니다. 그놈의 20%한 숫자 참 좋아하네요. 예. LMIA 하이웨이지 스트림 기준 급여도 20% 올렸었죠. 아무튼 간에 인원수가 엄청 크게 줄어들긴 했지만 한국인 이민자들은 이코노믹 이미그레이션 쪽과 주로 관련이 있고 가족 초청이나 망명 신청, 난민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좀 관계가 적죠.
숫자를 자세히 보면은 가족 초청과 난민, 망명 신청 쪽에서 상대적으로 축소폭이 높았고요. 이코노믹 이민은 28만 1,135명에서 23만 2,150명으로 약 5만 명 줄었으며 이거는 17.5%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거는 리버럴당 정권으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통 난민이나 망명 신청 같은 휴메니테리언 쪽은 리버럴당이 좀 더 신경을 쓰는 경향이 강하고요. 보수당 쪽은 이민 관련해서 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쪽이 이코노믹 쪽이거든요. 그게 이 이민 정책의 특징인데 리버럴당이 어찌 보면 미래의 보수당 정권이 하려고 했던 일을 약간 선수쳐서 해버린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무튼 간에 이코노믹 이미그레이션이 기존보다 17%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0% 준 것보다 조금 적죠. 그러니까 그나마 긍정적으로 봐야 할까요? 자세히 뜯어보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죠. 그럼 첫 번째로 이번에 새로 생긴 스트림인 Federal Economic Priorities 스트림을 한번 보실까요? Federal Economic Priorities는요, 이번에 새로 생겼고요. 41,700명을 뽑는다고 해요. 이건 연방정부에서 가장 급하다고 생각하는 직종을 우선시해서 뽑는 스트림인데요. 주석을 보시면 딱 3개만 들어가 있습니다. 헬스케어, 그리고 숙련 기술적인 트레이드, 그리고 프렌치 랭귀지 프로피션시가 들어가 있죠. 이 3개가 들어가 있는 건 그동안 연방정부의 행보를 보면 전혀 놀랍지 않은데, 놀라운 점은 친숙한 이름들이 몇 개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스템, 트랜스포트, 그리고 애그리컬처인데요. 애그리컬처가 빠진 거는 참 의외예요. 어느 쪽에서 따로 채워넣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스템과 트랜스포트는 글쎄요, 빠질 만한 이유가 약간 보이기도 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이유를 굳이 대자면은 기존의 CEC가 포함이 되고 가장 많은 포션이 배정됐던 그 캐나다 포커스 쪽에서 뽑는 것만으로도 이쪽 분야에서는 양질의 인력을 충분히 뽑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다. 그런 느낌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두 가지 분야에 특정 국가의 이민자들이 굉장히 몰려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 캐나다 포커스 얘기 나온 김에 간단히 보고 넘어갈까요? 이거는 간단합니다. 기존 CEC를 통해서 대부분을 뽑고요. 그리고 FSW와 FST도 일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이코노믹 이미그레이션이 가장 많은 인원이 배정이 돼서 무려 거의 8만 3천 명이 배정이 돼 있고요. 그동안 익스프레스 엔트리에서 커트라인 점수가 가장 높게 분포된 쪽이기도 했죠. 막 500점대 중반을 그냥 껌으로 넘어가고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스템 같은 고급 전공이나 직종에 종사하고 캐나다에 오랫동안 체류를 했고요. 영어 불어 능력도 뛰어난 그런 인력들을 여기에서 소진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인원을 많이 배치한 것 같기도 하고요. 다음은 Federal Economics Pilot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 부분은 1,920명을 뽑는다고 하고요. 스트림을 딱 직종을 정해놨어요. 케어기버, 그리고 농식품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애그리푸드, 그리고 커뮤니티 이미그레이션 파일럿, 그리고 이코노믹 모빌리티 패스웨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는 보시다시피 캐나다 연방에서 요즘 가장 밀고 있었던 케어기버랑 애그리푸드 쪽이 주로 들어가 있고, 그 외에는 오지, 시골, 그리고 프랑코폰 소규모 커뮤니티 등에서 이제 이민을 하려는 사람들을 좀 뽑아주려는 걸로 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거는요, 주석에 있는데요. 케어기버 프로그램입니다. 캐나다 입국하는 사람들에게 즉시 영주권을 주는 패스웨이가 있는 거 아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그 패스웨이가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건데요. 솔직히 좀 불법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좀 보이는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이는데요. 업체들이 이쪽을 앞으로 어떻게 다루고 홍보할지 상당히 기대됩니다. 저는 그저 연방정부가 예전처럼 눈뜬 장님으로 있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이제 AIP와 PNP 얘기를 할 때가 됐습니다. 가장 숫자가 크게 줄어들어서 상당히 충격적인 PNP 전에 일단 AIP부터 간단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작년에 발표한 계획에서요, AIP는 2024년에 6,500명, 2025년에 8,500명 뽑겠다고 했었는데요. 이번에 발표한 계획안에서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딱 5,000명만 뽑겠다고 상당히 축소를 했습니다. 그동안 대서양주 쪽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도 했고요. AIP 승인 고용주 관련해서도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했었는데요. 그게 약간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 이번 계획안에서 가장 크게 피를 본 거는 PNP, 즉 주정부 이민 쪽입니다. 2024년에는 무려 11만 명이었는데요. 이게 50%나 줄어서 정말 리터럴리 반토막이 나서 5만 5천 명이 됐습니다. 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요. PNP 인원을 이렇게 반토막을 냈는데 다른 주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따라줄지가 상당히 궁금해요. 연방이 이걸 숫자를 반토막 쳤다고 해서 모든 주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오케이 할까요? 이미 주정부들과 다 합의가 끝난 부분일까요, 이게? 얼마 전에 마크 밀러 장관이 랜디 부아소노 장관과 함께 LMIA 축소 관련 발표회를 하던 당시에 특정 주의 이름까지
거론을 하면서 연방정부와 참 잘 협의가 되지 않는다,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이런 거 생각하면 이게 협의가 다 원활하게 끝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또한 퀘벡주는요, 캐나다 연방과 퀘벡주의 협의안에 따라서 캐나다 퀘벡 어코드에 따라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PNP 인원을 정할 수 있는 자주권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퀘벡주는 여기에서 이제 아예 빠졌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34,500명 뽑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고 그게 이번 계획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2024년에 56,500명이었어요. 퀘벡주가요. 근데 여기에서 무려 40%나 줄어든 수치긴 하지만 연방정부의 PNP 계획인 50%보다는 좀 적죠. 감소 폭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좀 약간 형평성이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영어권 주정부들이 연방정부의 이 방침을 무조건 따라줄지 그리고 영어권 주정부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컨트롤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축소를 하고 연방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데 모두 동의할지 좀 궁금한 부분입니다. 어찌되었건 PNP를 통해 가지고 영주권을 따려던 이민자들에게는 이건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다. 한국인 이민자들 중에 상당수가 연방 익스프레스 엔트리보다는 PNP를 노리고 계셨기 때문에 더 크게 와닿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혼동스러운 부분이 존재하는 불어 관련 계획입니다. 그냥 단순히 전체 인원의 8.5%를 2025년에 뽑고 2026년, 2027년까지 조금씩 늘려서 10%까지 간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디테일을 보면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작년 계획안에서도 그랬지만요. 연방정부 이민 프로그램에서는 불어 구사자를 별도 스트림으로 뽑지 않고 전체 인원수에 포함을 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인데요. 표를 보시면 아래 빨간색 상자에 들어가 있는 숫자들 있죠. 이거 전부 다 합치면은 위에 파란색 상자 39만 5천 명이랑 딱 맞아 떠집니다. 그러니까 그 39만 5천 명 바로 밑에 있는 8.5% 29,325명 이게 이제 불어 구사자 대상인데요. 이걸 별도로 뽑는 게 아니라 이 39만 5천 명에 녹아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작년 계획안과 올해 계획안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작년에는 전체 인원의 6%, 7%, 8% 수준으로 불어 구사자를 뽑겠다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8.5%, 9.5%, 10%로 좀 늘었죠. 전체 선발 인원이 약 20%나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어 구사자는 비율도 늘었고 순수 인원도 늘었어요. 그러니까 더 중요해진 거예요. 어찌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4년 계획안에는 프렌치 스트림이 별도로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스트림 전체에서 불어를 구사하는 사람을 이만큼 뽑고 총 인원이 전체 선발 인원의 6%에 해당하게끔 맞추겠다고 한 거였어요. 자, 이제 여기서 뭔가 이상하다, 이해가 안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정말 예리하신 겁니다. 왜냐하면은 올해 2024년만 봐도요. 익스프레스 엔트리에서 마치 프렌치 스트림이 따로 있는 것처럼 프렌치 랭귀지 프로피션시라는 이름으로 따로 선발을 했었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약 2만 3천 명 정도가 이걸로 뽑혔어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이었던 2만 6천 명에서 약 3천 명 남아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연방정부가 발표한 내용과는 다른 방식으로 마음대로 그냥 프로그램을 굴리는 걸까요?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걸 수도 있겠고요. 사실 이거는 기존 스트림으로 사람을 뽑을 때 불어까지 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인원수를 채우려고 어쩔 수 없이 불어 구사자 전용으로 수시로 사람을 뽑은 측면이 약간 보입니다. 영어권 주에 불어 구사자를 충분히 확보한다는 건요. 공용어가 두 개인 캐나다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어찌 보면 상당히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요소가 많이 반영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영어권 주에도 그 프랑크폰 커뮤니티들이 소규모 좀씩 있어요. 고용노동부 장관인 랜디 부아소노도 엘버타의 작은 프랑코폰 커뮤니티 출신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건 정말 규모가 작거든요. 이렇게 뽑는 사람 수에 비해서는요. 그렇다면 2025년은 어떨까요? 영상 초반에도 보셨겠지만요. 2025년 계획안의 스트림 중에 Federal Economic Priorites에 불어 구사자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전적으로 불어 구사자를 뽑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요, 이 스트림에서 4만 1,700명을 뽑거든요. 근데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게 이 불어 구사자 말고도 헬스케어랑 트레이드가 있단 말이에요. 캐나다에서 굉장히 중요시하고 부족한 직군이죠. 이 사람들한테 12,700명밖에 남기지 않을까요? 2만 명이 넘는 수치를 불어 구사자한테 그냥 넘기고요. 이렇게 할 가능성은 별로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에 어떤 모습으로 흘러갔는지 생각을 해보고 이번 계획안이 또 어떤 모습인지를 보면요. 2025년에도 익스프레스 엔트리에서 프렌치 스피커 전용 드로우를 어느 정도 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민자들이 불어의 중요성을 상당히 인식하고 있고요. 이전보다 훨씬. 지금 이미 불어 공부를 시작한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현재 익스프레스 엔트리에서 300점대 후반, 400점대 초중반으로 형성됐던 프렌치 스피커 선발 커트라인은 앞으로 더 높아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영어권주에 살면서 이 NCLC 4개 영역을 전부 7 이상 받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태백에 살아도 이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수를 따는 사람들 자체가 뭐 아주 많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2024년만 놓고 보면요, 불어 스트림으로 선발되는 사람들은 불어를 잘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공평할 정도로 유리했습니다. 2024년 익스프레스 엔트리에서 프렌치 스트림과 일반 스트림 선발 커트라인이 적게는 90점부터 많게는 150점까지 차이가 났었는데요. 불어 점수만으로 먹는 점수가 또 상당히 많은 걸 생각을 하고, 그리고 불어가 아닌 다른 스트림들의 경쟁률이 상당히 셌던 걸 생각을 하면은 실제 격차는 90점에서 150점이 아니라 150점에서 200점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2025년에는 이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가 전 궁금합니다. 이미 불어 공부 시작을 하셔서 NCSC 레벨 한 5 정도까지 올라오신 분들은요, NCSC 7까지 빠르게는 반년 아니면 보통 1년 정도면 도달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은 2025년에 불어 스트림으로 한번 도전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처음부터 불어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제 생각엔 잘 돼도 2026년 중반 이후는 배워야 할 겁니다. 불어 공부와 점수 관련해서는 아예 별도 영상으로 찍을 계획이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긍정적인 걸까요? 부정적인 걸까요? 이번 발표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견들이 많습니다.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또 긍정적인 측면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내세우는 논리는요, 선발 인원수가 전체적으로 줄긴 했지만 아직도 선발 인원수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진 않았다, 여전히 많다. 그러니까 연방정부에서 자기들 지지율 유지할 목적으로 시끌벅적하게만 할 뿐이지 아직 기회는 충분히 많다, 이게 이제 주로 나오는 논건데요. 일반 이민자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면은 중요한 점 몇 가지를 간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업체가 이렇게 말하는 거라면은 그냥 이민자들을 좀 기만하려는 술수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생각할 능력 자체가 조금 부족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상황에도 한식당이나 스시 레스토랑의 쿡 같은 직종을 LMIA 하이웨이지 스트림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업체들이나 아니면 스타트업 비자 같은 거 미는 업체들이 좀 보이는데요.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거는 당연한 거니까 요주의가 필요할 겁니다. 약간 말이 샜는데요. 보시다시피 2025년에서 2027년에 계획하는 팬데믹 이전 평균 선발 인원수 대비 6만 명에서 9만 명 정도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만 보면서 아직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는 가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도 충분하고 연방정부 그냥 쇼하는 거다 이러는데요. 이렇게 생각한 건 너무 이 숫자 자체에만 집착을 하는 거고 다른 맥락을 보지 않는 겁니다. 첫 번째, 캐나다라는 국가 자체가요, 2010년 때보다 덩치가 커졌습니다.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이상은 크든 작든 경제 규모는 계속 커지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민자에 의존을 하는 캐나다라는 나라는요, 경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이민자가 필요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영주권자 선발 기준과 프로그램이 이전에 비해 한국인들에게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이전에는 칼리지 이하 수준의 유학 후 이민을 해도 길이 있었고 저임금 비숙련직을 통한 이민 프로그램을 타도 기회가 있었어요. 각 주별로 이런 스트림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연방정부든 주정부든 이런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축소가 됐죠. 그리고 헬스케어 같은 특정 직종이나 석박사처럼 초고학력 유학을 우대를 하고 이쪽을 우선해서 뽑고요. 불어처럼 이제 한국인들한테는 좀 장벽이 높은 그런 능력들을 우선시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면 숫자만 볼 부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영주권 선발 인원수 자체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2010년대 중후반부터 2023년까지 캐나다 이민 분호가 확 열리고 주요 선진국 중에 가장 이민하기 쉽다는 나라라는 명성이 펼쳐지면서 전 세계에서 이민하려는 사람들이 확 늘었죠. 그런 바람에 캐나다 내에서는 이 사회적 인프라 문제도 생기고 문화 충돌도 생기면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캐나다 이민문이 이렇게까지 닫힌 거기도 하고요. 즉, New Permanent Resident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New Arrivals와 Temporary Foreign Resident가 늘어난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요즘 계속 미는 그 이론을 또 언급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New Temporary Foreign Resident들의 신규 유입을 줄이기 위해서 이민을 고려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꺾으려는 행보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뀐 상황에 적응을 하고 도전할 수 있는 역량을 이미 갖추고 계시거나 아니면 단시간에 만들 수 있는 분들께서는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큰 기회가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전에 알려진 방식대로 이민을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은 남들 배만 불려주고 고생만 할 가능성도 크니까요. 유의를 하셔야 할 겁니다. 아직도 2010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업체든 일반인이든 할 거 없이요. 특히 이민 희망자들에게서 그런 모습이 좀 보이기도 해요. 정말 자기가 여기 와서
영주권을 따고 정착을 하고 성공할 가능성을 생각하기 전에 그냥 외국에 나가서 살고 싶은 그 욕구가 더 강한 케이스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뭐 업체 통해 가지고 온타리오주나 BC주처럼 이민하기 정말 어려운 주로 칼리지 문과 전공으로 유학을 오려는 분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발표한 계획안은요, 정치적인 술수도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에 정권이 바뀌면 보수당에서 했었을 일들을 리버럴당에서 미리 해버린 거거든요. 이렇게 선수를 쳐서요, 보수당이 나중에 집권한 다음에 자기들이 이민 프로그램을 또 손을 볼 텐데 손대의 여지가 좀 줄어들었고, 보수당이 이민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획기적으로 변경을 한 다음에 자기들 지지자들에게 이렇게 쇼오프할, 공치사를 하고 브래깅한 그런 여지를 줄여버린 거예요. 보수당 대표 피에르 폴리에프가 이번 트리도 총리와 밀러 장관의 발표에 대한 소감을 기자들 앞에서 밝힐 때 정말 상당히 화가 나 있었어요. 그 흥분한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정말 웃음이 나올 정도였는데요. 아마도 그게 이런 이유일 때문일 겁니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